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한국사 미스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그 6번째 독립협회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 첫 번째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 6번째 독립협회가 바랐던 독립은 첫 번째 시간, 우리는 올해 78주년 광복절을 맞이했었습니다. 텍스트 버전은 제가 과거에 썼던 거고 지금 녹화하는 당시에서는 이미 광복절이 지난 상태죠. 일제강점기에 벗어난 지 7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의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 혹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인식이 있습니다. 바로 독립협회에 관한 것이 그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서대문구 현조동 941번지 우리나라 사적 제32호인 독립문의 주소입니다. 자, 이게 바로 독립문의 모습이죠. 나무위키에서 가져왔습니다. 우선 이 독립문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재로 각종 역사서에서도 등장을 하는 이 독립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제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고대 로마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황제나 장군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개선문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이것은 독립문 앞에 세워진 비석을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비석의 내용 정리를 하자면 독립문은 1898년 독립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독립협회에서 세운 것으로 이곳에서 동남쪽으로 70m 떨어진 지점에 있었던 것을 성산대로 건설에 따라 이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것이다. 이전 공사는 1979년 12월 31일 완공하였으며 본래의 석재를 사용, 옛 모양 그대로 옮기고 독립문이 있던 옛 자리에는 독립문지라고 새겨진 표지판을 매설, 그 위치가 보존되도록 하였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추측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가 을사늑약을 맺은 것이 1905년이었습니다. 즉 독립협회가 독립문을 세우고 나서 7년이나 지난 뒤였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문이 세워지던 당시에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가 아닌 주권을 가진 주권국이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청나라 사신들을 맞이하던 영은문이 있었는데 청나라가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자 시모노세키 조약 1985년을 통해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인정하게 되자 영은문을 허물고 독립문을 세운 것입니다. 즉 독립문의 독립은 일제가 아닌 청나라부터의 독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청나라에서든 일본에서든 독립을 했음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것이면 좋은 것이 아닌가? 무엇이 문제인가? 자, 문제는 뭐냐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청나라에게 조선이 독립국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받은 이유가 바로 청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조선을 수탈하기 위한 의도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앞장섰던 인물들이 바로 독립협회의 인물들이었죠. 우선 독립협회를 만들었던 초대 회장인 서재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그는 익히 알다시피 갑신정변을 통해서 조선을 바꾸려고 했던 급진괴합파의 인물이었어요. 그는 이 과정에서 일본의 힘을 빌리려다가 뒤통수를 맞았고 3일 만에 도망친 뒤에 미국에 영구 귀화했던 인물이죠. 그랬던 그가 박영효의 초청으로 미국에서 11년 만에 돌아와서 을미개혁을 진행하는데 동참을 하죠. 그리고 이 서재필이 가장 공을 들였던 것이 바로 독립문의 건립이었습니다.
도중에 을미사병과 아관파천 등으로 박영효는 추방이 되었지만 서재필은 여기에서 살아남아서 독립문 추진위원회를 조직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가게 됩니다. 자, 서재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미국에서 돌아온 서재필은 스스로를 미국인인 필립 제이슨으로 소개를 하고 미국인으로서 활동을 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그는 독립신문에서도 서재필이란 이름을 쓴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필립 제이슨의 한자식 표기인 피제손으로 활동하기는 했죠. 이미 그에게 조선은 남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서재필은 독립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를 홍보하면서 자신의 개화 정책을 알리기 위해 독립신문을 발간했고요. 독립문 추진위원회 역시 독립협회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 독립협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외교 관료들의 사교 모임이었던 정동구락부 회원들이었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896년 독립협회가 만들어질 당시에 창립총회의 고문은 서재필, 회장은 안경수, 위원장은 이완용, 창립위원회는 김가진, 이상재 등 8명, 간사원에 송현빈, 남궁옥 등 10명, 당시 국내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습니다. 독립협회는 고종에게 끊임없이 입헌 군주제로의 변화를 요구했는데 이때 이들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 바로 만민공동회로 약 4,000명의 회원수를 가진 무시할 수 없는 단체였죠. 그리고 마침내 독립협회는 중추원이라는 일종의 국회를 설립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들 독립협회는 중추원 설립 전에 고종과 큰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바로 일제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려 했던 고종에 반대하고 오히려 러시아에 항의하는 바람에 러시아가 부산 지역에 한러은행을 설립하고 군사적, 재정적 고문을 파견한 것을 백지화시켜버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 격노한 고종은 독립협회의 주축인 서재필을 해임시켰고 서재필은 바로 미국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후 독립협회의 제2대 회장은 이완용이 맡았지만 이완용이 전라북도 관찰사로 임명이 되면서 다시 윤치호가 3대 회장이 되었고 이상재가 부회장이 됩니다. 물론 이상재나 남궁옥 같은 애국과 독립에 힘을 쓴 인물들도 여기에 속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독립협회는 친일파, 친미파들의 세력이 대다수였고요. 영국이나 프랑스, 러시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세력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함경도에는 곡물을 수출하는 항구인 원산항이 있었는데 이곳은 관찰사 조병식 선생이 관리하는 곳이었어요. 그는 우리나라의 식량난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외국으로의 곡물 수출을 금지하는 법령, 방공령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수출이냐라는 거죠. 당시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인들이 우리 곡물들을 헐값에 사들여서 일본으로 가져가자 이것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때 백성들은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았고 장사치들도 역마진이부터 판매되는 곡식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조병식 선생이 방공령을 선포한 것이고 이것은 당시 조선의 백성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자, 이런 거죠. 함경도에서 방공령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일본과 조선 사이에 이 주고받는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곡물, 쇠가죽, 인삼 이런 것들을 일본에 주었고 일본에서는 뭐 면직물과 석유, 농기구, 소금, 식기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다. 뭐 주고받았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쓸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먹을 게 없는데 식기류가 역시 별 필요 없죠. 그 정도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만들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곡물, 고기 이런 것들은 일제가 가져가고, 우리에게 큰 쓸모가 없는 것들을 일본은 우리에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방공령 사건으로 인해서 조선과 일본의 외교적 분쟁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조병식 선생은 함경도에서 쫓겨나서 강원도로 보내졌고, 조선은 일본에 피해를 입혔다라는 이유로 배상금마저 지불해야 했습니다. 독립협회는 이때의 일을 빌미로 여론을 호도하여 당시 의정부 참정이던 조병식을 탄핵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들은 만민공동회를 무기로 삼아서 당시 조정 대신들을 모함하고 끌어내리는 등의 정치적 공작을 펼치기도 했고요. 당시 의정부 의정, 참정, 국내부, 법무, 군부, 탁지부의 대신들을 파직시키는 데도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치단체라기보다는 정치력을 가진 이권단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후에 그들은 내각을 세우고 중취원 의관의 절반인 25명을 독립협회에서만 선발한다라는 조항까지 만들어내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 다른 민간협회의 성장으로 이 조항은 수정되지만, 애초의 목적이 독립문의 건립이었던 독립협회는 독립문을 건립한 뒤에도 해체하지 않고 정권단체로 탈바꿈이 되더니 그야말로 정권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된 이익단체로 변해버렸던 것이죠. 독립협회는 마침내 자신들의 성격을 드러내 보여주는 헌의 6조를 만들어서 고종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고종은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헌의 6조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리와 백성들이 마음을 함께하고 힘을 합쳐 전제 황권을 굳건히 한다. 둘째, 광산, 철도, 석탄, 산림 및 차관, 차병은 정부가 외국인과 조약을 맺는 것이니, 만약 각 부의 대신들과 증추원 의장이 합동하여 서명하고 날인한 것이 아니면 시행할 수 없다. 셋째, 전국의 재정은 어떤 세금이든지 막론하고 모두 다 탁지부에서 관할하고, 다른 부와 부 및 사적인 회사에서 간섭할 수 없으며 예산과 결산을 사람들에게 공포한다. 넷째, 이제부터 중대한 범죄에 관계되는 것은 특별히 공판을 진행하되 피고에게 철저히 설명해서 마침내 피고가 자복한 후에 형을 시행한다. 다섯째, 책임관은 대황제 폐하가 정부의 자문에서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임명한다. 여섯째, 규정을 실제로 시행한다. 자, 이 부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써져 있기는 그렇죠. 전제 황권을 굳건히 한다. 첫 번째 조약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볼게요. 외국과 조약을 맺는 데 있어서 대신들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하여 서명하고 날인한 것이 아니면 시행할 수 없다. 결국 이건 뭐예요? 황제권을 제한하는 거죠. 세 번째, 전국의 재정은 탁지부에서 관할한다. 예산과 결산을 사람들에게 공포한다. 이것도 황제권의 제한을 거는 겁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죠. 범죄에 대한 재판. 물론 이게 맞기는 하지만, 자, 이때 당시 시대는 언제예요? 대한제국 시절이란 말이에요. 자, 이때 당시에 또 황제권에 대해서 황제가 재판에 끼어들지 마라 라고 황제권을 또 한 단계 제한시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이거 자체가 어떤 조금 더 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독립협회가 고종 황제를 억압해서 압박해서 이런 걸 고종 황제가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만큼 이 독립협회의 힘이 커져 있었다는 거죠. 즉 독립협회가 명실상부한 조선 최고의 정치 권력 단체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후 독립협회의 행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